당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서다. 네, 옛날에 19세기에 영국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편물이 배달이 되었는데 우편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지 않겠다고, 나 이거 안 받는다고, 그냥 가라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우편물이 왔는데 왜 안 받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우편 요금이 그렇게 비쌌대요. 비싸다 보니까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집에서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고 돌려보낸 거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신호냐면 사실은 그 우편물 내용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왜냐하면 받지 않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이 이걸 보냈는데 저쪽에서 받지 않았다라는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반송됐다는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있구나라는 신호랍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래요. 그러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신호도 보내고 그리고 돈도 세이브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 우편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자, 참 이런 거 보면 요즘 세상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그 비용 걱정 없이 서로의 안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들이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정 이런 것들이 좀 더 따뜻해지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옛날 같으면 이제 강의를 들으러 막 오셔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강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딱 인터넷만 키면 저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시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은 기억나시죠?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 오케이. 이 강화도 조약의 그 부속 조약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뭐 조일무역 규칙도 있었고 조일소조규 부록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조일무역 규칙에서는 무관세였습니다. 무항세였습니다. 무제한 곡물의 유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조일소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하고 그 안에서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어요, 우리가. 자,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에는요, 보시다시피 관세가 없고 최혜국 대우 규정도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앞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에 또 이제 다른 조약, 개항장에서만 무역하도록 되어 있다. 즉 내지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 그래서 부산에서 물건을 팔려면 서울 쪽으로 물건을 전달하려면 전통상인들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시점 속에서는 전통상인들, 뭐 보부상이라든지 객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곡물 유출까지 배웠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관세가 없었고 최혜국 대우 조항이 없었고 개항장 무역, 그다음에 무제한 곡물 유출 그 내용을 지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임오군란 아시죠? 1882년 임오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 82년도 라인, 자, 제가 한번 라인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이 82년도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화도 조약이 1876년도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 사이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A라는 모습이고 그 이후부터는, 요 라인 이후부터는 B라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 이 A, 즉 강화도 조약과 임오군란 요 사이에는
분명히 우리는 관세가 없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관세가 없는데 82년 이후부터는 관세가 설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2년도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82년도 이모군란뿐만 아니라 82년도에 또 그 조미소 통상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황춘셴 조선책략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와가지고 열람토록해서 영남 만인소처럼 막 난리가 됐던 사건. 하지만 결국 미국하고 연미하라고 하는 조선책략의 내용에 따라서 수교를 하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와 최초로 맺은 서양 국가 통상조약을 맺은 최초의 국가가 미국입니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선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거중조정. 자, 거중조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가 안 좋을 때 미국이 들어와서 개입해서 조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관세가 들어가요. 관세.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일본과 체결할 땐 관세가 없었잖아요. 저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두모포 사건도 이제 그래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관세가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관세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 이제 드디어 관세가 들어가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죠. 관세가 들어가야죠. 또 뭐가 있냐면 최혜국 대우 규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강화도 조약할 때 그 일본이 최혜국 대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뭐 다른 나라랑은 뭐 조약 안 할 거니까 너희는 상관없어. 이거 안 해. 라고 해서 최혜국 대우 빠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최혜국 대우 조약이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82년도 라인 이후부터는 관세가 매겨질 것이고 최혜국 대우 조항도 다 적용이 되겠네요. 이게 어느 한 나라에만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이렇게 주면 다른 나라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요 A 구간과 B 구간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 조미소 통상조약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더 해보면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그의 답방 형식으로 파견된 사절단이 바로 보빙사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이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파견된 보빙사. 이 보빙사를 이끌었던 전권대사가 바로 민영익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민영익과 함께 따라갔던 인물 중에 바로 육일준, 제가 설명드렸죠. 다녀와가지고 서유 견문을 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82년도 라인 좀만 더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모군란이 체결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모군란의 그 결과 여러분은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또 체결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내지 무역을 가능토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화도 조약에서는 여러분들 내지 무역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계양장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양장 무역이라고 하는데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을 통해서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계양장뿐만 아니라 그 내지 육지로 들어와가지고 더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이게 바로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야. 아, 그러면 계양장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까지 계양장과 예를 들면 서울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전통상인들이 그 중개무역을 해줬죠. 보부상이라든지 객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외국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다는 얘기잖아.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 그러면 당연히 그 중개무역을 해줬던 보부상 객주들은 타격이 크겠네요. 자기들이 해주는 역할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하니까. 또 하나, 이렇게 들어오면 서울에 청나라 상인도 들어올 거고 일본 상인도 들어오겠네. 청나라 상인들, 일본 상인들끼리 상권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예를 들면 종로거리에 있었던 그 시전 상인들, 이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타격을 입겠네요. 뭐 이런 어떤 연쇄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그림에 그려집니다. 그죠? 자, 이 조청상민수는 무역장정을 체결을 했고, 자, 그리고 일본하고도요, 여러분들 그 이모군란 때 맺은 조약이 그 제물포 조약이잖아요. 그 제물포 조약과 함께 체결한 조약이 바로 이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겁니다. 청나라와도 장정을 체결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장정을 체결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조일통상장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했고, 조청상민수능 무역장정 체결했단 말이야. 이걸 이제 지켜본 거지, 일본이. 일본이 그러면서, 뭐야, 우린 왜 안 돼? 우리도 하게 해줘. 라고 해서 다시 체결한 게 조일통상장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됐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관세 없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세가 들어와요. 오케이? 앞에서 최애국 대우 없었잖아요? 여기서 최애국 대우 들어와요. 다. 네. 관세, 사실 이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최애국 대우, 이건 일본한테 좋은 거죠. 그죠? 일본한테 좋은 거 하나,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거 하나. 요걸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그 조약이 바로 이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방공령이라는 게 들어와요. 앞에서 강화도 조약에서 여러분 무제한 곡물 유출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방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자가 막을 방자예요. 곡물이 유출된 것을 막을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이게 이제 지방관들이 가지게 되는 권한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통보할 때는요. 일본 측에 통보할 때는 한 달 전에 알려야 돼요. 한 달 전에. 어쨌건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 82년도 이후에 정말 큰 변화들이 있구나. 앞에 76년도와 82년도 사이와 82년도 이후의 모습들은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제 그 앞에 초창기는요, 이렇게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 82년도 이후부터는 관세도 들어갔고 최애국 대우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내지무역이 또 가능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면서 여러분들 그 아관파천까지 한번 가볼게요. 아관파천. 아관파천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앞에 있었던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 살해 사건 그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들어가 버렸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삼림체벌권, 그다음이 그 유명하죠. 절영도 조차. 절영도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 부산이잖아, 부산. 영도다리 있는 그곳 부산 아닙니까? 여기를 달라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에서 배가 쭉 내려와 동해를 거쳐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절영도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석탄. 왜냐면 그 당시 배의 연료가 석탄이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들은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독립협회, 이거 알죠? 여러분 독립협회의 어떤 그 반발로 결국은 안 된다는 거, 이건 나중에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러은행, 이런 은행, 이것도 좀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러시아한테 이렇게 이권을 주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분명히 우리 앞에서 봤죠? 어떤 내용이 있다? 바로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최애국 대우가 지금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부터 다 적용이 돼요. 최애국 대우가 뭐예요?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예를 들면 러시아에 삼림채굴권 줬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똑같이 그에 상응하는 뭔가 이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똑같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삼림체벌권 달라고 했어? 뭐야? 그럼 우리도 줘야지. 미국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최애국 대우 있으니까. 다 있어요, 최애국 대우는요. 이러면서 러시아한테 주는 순간 자동 업그레이드로 다른 나라한테도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주게 되더라. 미국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금광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그 철도 부설권, 경인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경인선 아니겠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되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산 채굴권 달라 그래요. 또 경의선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경의선도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경의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일본 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관 파천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한테 이권을 하나 주는 순간 다른 나라한테 자동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 아관 파천은 결국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초창기는 통상을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2단계가 되면 그러니까 70년, 80년은 주로 이 외국과의 어떤 그 통상,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무역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90년대로 접어들면 이제는 이권을 주게 되는 이권, 우리나라의 이권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 단계, 대한제국을 거쳐가지고 이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부터는요, 이제 땅을 또 주게 되는 또는 경제적 시스템을 넘겨주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외국과 이거 교육 역사를 보면 개항했을 때는 단순히 교역, 오케이. 그다음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관 파천 기계가 되면 이권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러일 전쟁 그쯤 되면 이제는 땅과 경제적 시스템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 이게 점점 우리는 식민지에 종속되어 버리는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자, 이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시설 강령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황무지 개간을 요구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애국개봉운동 때 바로 황무지 개간 요구에 반대했던 보안회,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억나실 거예요. 러일 전쟁 과정에서 체결되었던 1차 한일 협약. 1차 한일 협약의 핵심이 바로 고문들이 파견된다는 거였죠. 외교고문 스티븐스, 재정고문 메가타. 이 메가타가 이제 경제 시스템을 일본 측에 종속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화폐 정리 사업. 이제 을사늑약고 전후해가지고 전개되는 이 화폐 정리 사업은 뭐냐면 우리나라 화폐가 바로 백동화예요. 이 백동화를 없애고 바로 일본 화폐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역할. 이건 일본의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종속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야, 여러분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제 백동화 제가 만약에 백동화 가치가 한 10,000원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걸 제1은행권으로 바꿔야 된대요. 이제 앞으로 백동화 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이제 백동화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제1은행권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은행에 갔어. 10,000원 있으니까 이제 바꿔달라고 갔어. 그랬더니 은행에서 이거 백동화 이거 가짜인데요? 이거 가치가 좀 이게 많이 상처가 났는데요? 이거 안 받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의 백동화를 딱 내놨더니 고작 나한테 돌려주는 게 5,000원밖에 안 돌려주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분명히 10,000원이라는 백동화를 갖고 있었는데 정작 제1은행권 돌려받는 건 5,000원. 그럼 내 5,000원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예요. 내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그 백동화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을 자본, 은행 자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은행 자본이라든지 상업 자본들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백동화가 5,000원밖에 쳐주질 않으니 나는 5,000원 정도는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행과 상업자본이 타격을 입게 되는 일이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에서 벌어집니다. 은행과 상업자본의 타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일본에 종속되어 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온 게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이더라. 단순히 강화도 조약 때 일본과 어떤 교역 관계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시스템, 경제 시스템마저 내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일본 측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이때 이 전환국은 여러분 80년대에 개항 직후에 외국의 어떤 그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받아들였던 화폐를 만드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의 우리나라 그 조폐공사 같은 그런 곳입니다. 백동화를 만들었었는데 백동화 이제 못 쓰도록 하니까 이때 이제 전환국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앞에 살짝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갑오개혁 때 왜 은본위제를 시행했다 그랬죠? 그 은본위제가 이제 금본위제로 은에서 금으로 갑오개혁된 은본위제 화폐 정리 사업에서 금본위제가 도입되고 있더라.
이제 화폐를 찍어낼 때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금만큼만 화폐를 찍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어쨌건 지금 일본이 지금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 뭐 화폐 정리 사업도 하려면 일단 이것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1은행권 이게 일본 돈 아닙니까? 일본 돈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서 빌려줘요. 이걸 이제 차관이라고 합니다. 이 차관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개화 시설하는 그 과정 속 또는 일본이 뭐 군대를 주둔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 계속해서 우리한테 차관을 빌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니까 빚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텐데 아예 1908년이 되면요. 1908년이 되면 일본은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도에 세워지는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제 경술국치 이후, 즉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후에 가서도 여전히 활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1910년대에 일제 통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 뺏어가지고 일본인한테 나눠주는 그런 토지 조사 사업. 물론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토지와 관련된 그 일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그 경술국치 이전에 이미 토지와 경제 시스템, 화폐를 모두 다 장악하는 이런 기반을 이미 다 갖춰 놓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로 넘어갔을 때 이런 경제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랜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